요것들을 CCTV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판사님한테 알려드려야겠다. 판사님이 처분 내린 후에 보조인으로 참여한 저를 보면서 씩 웃으시더니 보조인이 열심히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보호 사건에서 가정법원 판사가 내리는 결정은 보통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결정입니다. 이걸 하나 일단 넣어주고 상황에 따라서 보호관찰 이런 부가처분을 추가하곤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그러니까 불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이 불처분 결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판사가 내리는 불처분 결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내리는 불처분 결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다루기가 적절치 않으므로 검찰로 재송치하기 위한 목적의 불처분 결정이 있어요.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불처분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법원에서 우리한테 내려줄 수 있는 가장 약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하는 학대 사건의 의뢰인들은 대부분 보육기관이나 학교 선생님들인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정지나 교육청 징계 절차 등이 동시에 진행되게 돼요. 가정법원에서 이런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면 징계 수위가 많이 낮춰집니다. 또한 피해 아동 측이 추후에 위자료 소송 등 민사 절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 형사사건이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되었다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저에게 의뢰했던 어린이집 선생님과 이러한 불처분 결정을 받아낸 경험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분 사건에 처음 제가 개입하였을 때 사안은 매우 심각해 보였어요. 피해하던 학부모가 변호사 선임해서 어린이집 CCTV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을 전부 하나하나 capture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나중에 수사관한테 들으니까 처음 고소장이 들어왔을 때 범죄 행위라고 특정한 게 표로 100개가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저와 처음 조사받을 땐 수사관이 그 100개 중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전부 걸러내고 남은 것만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은 것이 한 20개 가까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소된 사건에서 선생님은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하나하나 일일이 소명하고 변호사도 절차마다 앞서서 체크하고 조언해가면서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그 20개 영상 중에서 몇 개 더 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무혐의 처분을 안 내려주고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피해하던 학부모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어요. 소장을 보니까 이러한 학대 상처를 내가 치유하느라고 아이를 1년 넘게 놀이치료센터에 보냈으니 여기에 들어간 비용 전액과 병원비, 위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내라는 이러한 청구였습니다. 우선 저는 담당 변호사로서 민사법원에 갔어요. 민사판사님한테 이 사건은 가정법원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종결이 된 이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사사건을 진행하자 이렇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사소송 절차를 정지를 시켰어요. 이후 보호사건이 진행되는 가정법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그 자료를 민사소송에 다시 내서 민사 판결금을 최대한 줄여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짠 것이죠. 선생님과 대화하던 중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당직을 정기적으로 쓰는데 이 어린이집 당직 때마다 이 아이한테 사탕도 따로 사주고 같이 내가 놀아주면서 각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 어린이집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이 아이였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요것들을 CCTV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판사님한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특별히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판사가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거든요. 먼저 가정법원에 연락해서 경찰서에서 수거해간 2개월치 CCTV 요거 원본 영상 가정법원으로 다 들어왔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개인 외장 하드에 2개월치 영상 전부를 복사해서 수사 기록에 끼워 놓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실무관하고 통화를 했죠. 혹시 실무관님 복사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좀 법원 방문해서 열람을 해도 될까요? 그거 안 돼요. 변호사님만 오셔서 혼자 열람하세요. 여기부터는
오기가 생겼어요. 제가 혼자 가기로 하고 선생님한테 당직 스케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영상을 봐야 선생님 당직해서 그 아이랑 같이 지내는 장면을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서 전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고 가정법원에 갔죠. 2달 동안 선생님 당직 시간에 해당하는 영상을 전부 찾아보면서 선생님이 피해 아동에게 어떻게 사탕을 주고 어떻게 놀아주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메모하고 해당 시간, 일시를 다 적어서 돌아왔어요. 한 반나절 정도 가정법원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내용을 표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피해 아동을 사랑합니다, 판사님. 살뜰히 돌봤는데 학대가 웬 말입니까? 지금 다른 선생님 영상 보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당직 때 핸드폰만 보고 안전사고만 없으면 그만이다 라고 방치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 30분 동안 아이들이랑 계속 눈 맞추고 사탕 주고 계속 피드백 주면서 놀아주잖아요. 너무 비고됩니다. 영상 좀 봐주세요, 판사님. 이렇게 올렸습니다. 재판날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한테 사실관계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인정해야 여기서 처분해 줄 거고 도저히 인정 못하면 검찰로 다시 보내겠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판사님 그냥 여기서 처분 받을게요 하더군요. 판사가 그럼 처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불처분 결정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처분서를 받아서 살펴보니 범죄 일람표 중 몇 개는 혐의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를,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셨어요. 판사님이 처분 내린 후에 보조인으로 참여한 저를 보면서 씩 웃으시더니 보조인이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시더군요. 법원 가서 하루 종일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느라 고생했다 요 말씀 하신 거겠죠. 재판부가 선생님이 피해 아동을 사랑해주는 그 장면들, 그것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서 이러한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찾아내서 제출한 변호사의 공도 인정받은 성공 사례였겠죠. 추후에 불처분 결정문은 민사법원에 제출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그러한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치료비에 대해서 전부 기각 결정 받았습니다. 대성공이었죠.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불처분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위 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확인한 후 불처분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명쾌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